부탁드릴게요. 한국금거래소의 강점은 품귀 현상이 있어도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강점인데요. 작년 매출이 1사분기에 7,20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1사분기에 1조 4,300억 정도를 했습니다. 그럼 매출이 2배 성장했다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저희들은 품귀 문제가 있어도 금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매출의 어떤 그 성장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금융권에서의 위탁 판매, 골드바 판매량도 한 3, 4배 더 늘어났고요.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통한 매출 또한 전년 대비해서 한 8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. 금값은 지속적인 우상향을 저는 보는데요. 그런 이유는 무한한 자원은 아닌 유한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매장량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노출된 것은 한 5만 5천 톤입니다. 시중에 노출되어 있는 사용량은 19만 톤을 넘어섰고요. 매장되어 있는 5만 5천 톤 역산을 해보면 한 12년, 13년 후에는 고갈된다는 이야기거든요. 물론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재생돼서 사용될 금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한 20년 정도면 금이 품귀 현상이 더 악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, 그다음에 인류가 다른 행성에 가서 금을 캐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보통 금 생산 원가는 온수당 한 2,000불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다른 행성에 가면 지금보다 더 많은 한 4,000불, 5,000불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. 금값은 그렇게 예전처럼 뭐 2,000불이나 온수당 1,000불로 다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장기적으로는 4,000불, 심지어는 해외 전문가들의 어떤 그 진단을 봤을 때 10,000불이 넘어선다라는 어떤 기사도 있습니다.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. 개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인 투자를 할 바에야 차라리 저희 집사람한테 가맹점을 하나 내줘야 되겠다.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, 특히 이제 음식,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재고가 있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판매가 안 됐을 때. 근데 금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그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 방식에서 차라리 가맹점을 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으로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고지가 천안 동남구입니다. 그래서 천안 동남구에 집사람 이름으로 제가 가맹점을 6월 달에 오픈합니다. 적당한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금 실물은 나중에 되팔았을 때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에 ETF라든지 골드뱅킹 같은 경우는 차익에 대한 그 배당소득세가 아마 15.4%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금 실물은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, 근데 이제 ETF라든지 골드뱅킹은 그 해당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.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왜 실물을 선호하는지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금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부가세 10%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금 실물에 부가세를 반영하는 그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일부이긴 한데, 근데 금값이 작년 초보다 연말 상승폭을 보면 거의 30-40% 상승했지 않습니까? 올해 들어서도 한 25% 이상 또 상승을 했고요. 그럼 부가세 10%를 부담을 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.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만큼의 또 차익 실현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은행 대출을 받아서 금에 투자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고요. 자기 여유 자금의 한 10%, 요즘은 이제 금값이 계속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여유 자금의 20%까지 올려서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금이 실버에 비해서 많은 갭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? 골드 실버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100대 1로 벌어지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. 원래 골드와 실버의 교환 비율은 30대 1이나 60대 1 정도가 기존의 이제 그 갭 차이였는데, 지금은 실버가 상대적으로 또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요. 경기 침체기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게 실버라고 했을 때, 실버는 산업재 수요가 거의 50% 이상 사용되거든요. 그래서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산업재 수요가 많아지면 실버는 오히려 차익 실현 규모가 금보다는 더 높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
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, IT 시대지 않습니까? 그 투자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정보가 빠르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전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 때문에 그린 에너지 정책에 부합시키고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린 에너지 정책에 가장 부합되는 그 금속이 실버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 사용량이 금보다는 한 10배 정도 더 높거든요. 그래서 실버가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치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금보다 차익 실현 금액 규모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일례로 이제 그 매출 형태를 놓고 보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월 투자 목적의 실버바로 나갔던 물량이 한 200kg, 한 400kg였다 그러면 지금은 월 단위 한 6톤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기존의 이제 아날로그 방식의 전자제품에는 그 전도성이 그렇게 높을 이유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0 아니면 1이다시피 전도성이 뛰어나야 되거든요. 그 전도성을 가장 그 높은 금속이다 그러면 골드 아니면 실버입니다. 디지털로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전환이 됐을 때 많은 사용량을 보였던 게 골드 실버거든요. AI 등장이라든지 고효율의 어떤 전자기기 를 놓고 보면 앞으로 실버나 골드가 사용량이 더 많아질 것이고요. 그렇게 되면 소비량이 그만큼 많아질 거기 때문에 가치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. 특히 이제 AI 시대에 HBM 그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근데 모든 반도체는 골드 와이어가 들어가고요. 또 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. 그러면 골드 사용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. 태양광 발전이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? 그러면 실버를 도포해야 돼요. 그러면 실버 사용량도 매년 더 늘어날 것이고요. 그러면 골드하고 실버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그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제가 삼성전자에 입사했을 때 제일 먼저 맡았던 업무는 수익검사였습니다. 많은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의 품질 이상 여부를 파악하는 거고요. 두 번째가 현장 슈퍼바이저였습니다. 현장의 인아웃의 모든 것을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. 세 번째는 출하 품질이었습니다. 만들어진 완제품의 품질에 대한 어떤 이상 유무. 마지막 버전이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라고 해외 공장들의 기술 지원 나갔던 거거든요. 이 모든 그 인풋과 아웃을 경험을 해보니까 이 이제 소재로 들어가는 쪽에 유가 금속, 가치가 있는 금속에 대한 관심도가 있고요.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도시광산 스크랩 업에 대한 게 향후 그 전망이 밝겠더라고요.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이제 포괄적인, 그 다음에 나중에 뭔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퇴사를 하고 정년 업체에 입사를 해서 생산팀장, 영업팀장 겸직을 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한국금거래소로 입사를 한 거죠. 초기 단계에 부품에 들어가는 소재, 그 다음에 완제품을 다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한국금거래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 이 과거의 어떤 경험치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. 특히나 한국금거래소가 네임밸류를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은 그 2013년도에 국민은행의 이제 실버 위탁 판매로 이제 발전하면서 모든 그 메이저 금융권하고 이제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. 은행들이 사기업하고 거래하는 거는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현재 한국금거래소 네임밸류가 상승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. 제일 단순한 접근법은 1kg라고 하는 금을 누군가가 가져왔을 때 중량을 재야 됩니다. 가짜금은 금 중량과 유사하게 부피감 있게 만든 거지만 거의 대부분 덜 나갈 거예요. 금의 비중과 다른 금속으로 겉 표면만 금을 도금한 것일 거거든요. 그래서 중량을 꼭 재보셔야 되고, 중량을 재서도 좀 어렵다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마찰을 통해서 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부딪혀 보는 겁니다. 미끄러지는지 안 미끄러지는지. 근데 가짜금은 100% 됐을 때 연성이 없고 다 미끄러지거든요. 중량대가 낮은 저중량대 골드바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나라는 금에 부가세를 추징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한 군데입니다. 일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금을 내다 팔 때 다시 환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, 선진국들은 아예 부가세를 반영을 안 하거든요. 그러면
부가세 있는 금과 부가세 없는 금은 이제 부가세 10%가 갭 차이가 나는 거죠. 그러면 정부에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제는 결정을 해줘야 된다. 그러니까 부가세가 없는 금은 무자료금이라고도 하고 뒷금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. 개인들은 부가세 10%를 더 내고 이거를 차익 실현한다고 내다 팔았을 때 부가세 10%가 없어지는 거거든요. 부가세를 인정을 안 해줘요. 그러면 그 부가세 낸 만큼 나중에 개인이 투자했다가 되팔 때 환급을 해주거나 하는 거, 아니면 부가세를 아예 금에는 금은 곧 현금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다거나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가 됐다. 왜 그러냐면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부담을 지는 거거든요. 만약에 개인들이 무자료로 거래를 하면 그 무자료는 끝까지 무자료여야 되는 겁니다. 노출이 안 되는 거죠.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 그것도 나중에 또 현금화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이제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 지금 당장 부가세 10%를 없애기가 좀 그거 하다 그러면 부가세 10%만큼 어느 정도 일정액은 투자자들한테 환급을 해주는 제도도 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이건 마치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는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